연속극 수용소의 노래는 제가 9살부터 19살까지 10년간 아무 제도 없이 요독 수용소에서 보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 체험을 했고 제가 체험한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극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수용소에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더 많은 분들이 북한의 수용소의 실태를 알아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오빠, 엄마는 언제 오는 거야? 몰라. 엄마 보고 싶다. 미호, 너 엄마 얘기 그만해. 네가 자꾸 엄마 얘기하니까 나도 보고 싶잖아. 왜 소리는 지르고 그래? 아이고, 왜들 그래? 배고프지? 감자다. 할머니, 그거 어디서 난 거야?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맛있다. 할머니, 이상해요. 여기선 맨날 배가 고파요. 먹는 게 없어서 그렇지. 이상하게. 할머니도 드세요. 아이, 아니다. 할머니 먹었어. 어서 먹어. 할머니, 우리는 학교 안 가? 수용소 안에도 학교는 있다는데. 아이고, 철하나. 여기서 수용소 어쩌고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맞다. 여긴 15호 관리소지. 그래. 여기도 학교는 있대. 지금은 여름방학이라 그러지. 곧 개학을 할 거다. 왜 학교 가고 싶니? 평양에 있는 내 동무들 지금쯤 대동강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을 텐데. 수용소 안에도 학교는 있었다. 인민학교. 현재의 소학교는 학제가 사회와 같은 4학년이었으나 고등중학교, 현재의 중학교는 5년제였다. 사회에서는 6년제인 반면 수용소 안에서는 5년제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는 마침 여름방학이었다. 미호와 나는 9월 신학기까지 집에서 할머니의 집안일을 도우며 놀고 있었다. 푸른 산과 들, 그리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시내. 자연 환경만은 평화롭고 풍성한 느낌을 갖게 해주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보고 접하는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다. 하나같이 피골이 상접해 있는 몰골을 한 수용자들은 다리를 움직여 걷는 것이 아니라 몸을 흔들어 그 힘에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모두들 부상을 당했는지 절룩거리거나 얼굴은 온통 피멍이 들어있었다. 어린 내 눈에도 멀쩡한 사람은 별로 없어 보였다. 게다가 그들의 의복은 마리 의복이지 전혀 옷처럼 보이질 않았다. 걸레 조각을 기워 입은 것처럼 누더기는 다 해져 있었고, 한여름인데 덥지도 않은지 두툼하게 껴입고들 있었다. 또 그들의 발에 신겨져 있는 신발은 생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아주 별난 것이었다. 우리 눈에는 너무 신기해 보였다. 야, 이 애미나, 그 똑바로 하지 못하게 그 꾀부리지 말라! 간다더니 뭐하는 게 알고 있어, 이 중간나 새끼들가! 보위원이나 감독이 욕하는 소리는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매미소리와 한데 섞여
산골짜기로 울려 퍼졌다. 그들이 사람을 때리는 모습 또한 흔한 광경이었다. 우리가 수용된 요덕군은 평지조차도 해발 500m가 넘는 고랭지이기 때문에 가을이 일찌감치 찾아왔다. 아침 저녁으로는 한기를 느낄 정도로 날씨도 서늘해졌다. 9월 1일 신학기가 가까워지자 인민학교의 학생감독이라는 남자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나래 학생 감독이요. 오빠, 학생 감독이 총을 차고 있어. 가만히 있어. 이 집에 학교 갈 아이가 있디요. 아, 예. 인민학교 4학년 올라갈 남자아이와 2학년 올라갈 여자아이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그래요. 9월 1일부터 학교가 시작되니 걔들을 학교에 보내시오. 그 작업반 마당에서 매일 아침 6시에 학생들이 모여 학교로 가게 돼 있으니 꼭 시간을 지켜보내시오. 학생 감독이라는 사람이 왜 꼭 일본 순사 같지? 학생 감독이 저런데 학교는 또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드디어 9월 1일 첫 등교일이 밝았다. 5시 30분 종소리에 맞춰 아버지와 삼촌은 벌써 집을 나갔다. 나와 미호는 손을 잡고 감독의 지시대로 6시에 작업반 마당으로 갔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모여 줄을 서고 있었다. 아직은 해가 뜨기 전이라서 아이들 얼굴이 어둠 속에서 붉게 타는 듯했다. 낯선 우리가 다가가자 아이들은 동정어린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우리는 전혀 딴 세상에서 온 이방인처럼 여겨졌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걸레 같은 옷을 걸치고 있었고 비쩍 마른 얼굴에는 눈망울만 커다랗게 보였다. 또 검게 탄 얼굴에는 떼꾸정물이 흘러내렸다. 이곳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옷도 깨끗하고 비교적 기름기가 흐르는 우리 얼굴과는 판이하게 구별되었다. 동정받아야 할 사람은 그들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동정하고 있었다. 연대 기압에서 매맞은 자가 매맞을 자를 바라보듯. 야, 너네 어디서 와? 평양에서. 너네들이 이제 죽어나갔구나. 무슨... 내 옆에 서 있던 같은 또래 남자아이가 누런 이를 드러내고 웃으면서 빈정대듯 말을 걸어왔다. 우리는 학생 감독이 다가온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그 아이의 얼굴에 번쩍하고 불똥이 튀는 것을 느꼈다. 야, 이 반쪽발이 새끼! 왜 줄안서가 웬 잔소리가 그리 많네? 응? 반쪽발이 새끼! 야! 그 다들 조용히 해라! 어? 괜찮아? 미안해. 너 코피 나. 괜찮아.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두고 보라. 나는 사색이 되었는데 반대로 그 아이는 이 정도 맺쯤은 다반사라는 듯 흘러내리는 코피를 옷소매로 쓱 문지르며 희죽 웃어 보였다. 끔찍한 동물을 보는 듯한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학생들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아무 표정도 없이 기계처럼 움직였다. 남녀가 따로 정렬을 했는데 내 또래 남자아이들이 한 25명쯤 되어 보였다. 앞으로 컷! 지금부터 행군하며 노래를 부르겠다. 소년단 행진곡 시작! 나온 조국 땅에 노을 비추러 붉게 타는 넥타이를 펄펄 날려라. 우리
학생들은 목청을 돋구어 악을 쓰듯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그 노래에 발을 맞추어 학교로 향했다.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옆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아이들에게서 어디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나오는지 이상할 정도였다. 행군 중 만일 노랫소리가 작거나 리얼과 발을 맞추지 못하면 연대 기합을 받고 매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있는 힘을 다해 노래를 불렀다. 학교는 작업반 마당에서 걸어서 약 15분 거리에 있었다. 학교에 도착하니 이미 다른 구역에서 온 학생들이 운동장에 상당히 많이 모여 있었다. 학생 감독의 구령에 따라 우리는 50명씩 학급별로 사열종대로 정렬하였다. 곧이어 아침 조회가 시작되었다. 땅딸막한 체격의 50대 남자가 교단 위로 올라섰다. 그가 바로 이 학교의 교장이었다. 말이 교장이지 그에 걸맞은 풍모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어느 한 구석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험상궂은 얼굴에 허리에는 권총까지 차고 있어서 사뭇 위압적이었다. 또 입만 열면 욕이 달려나왔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따뜻한 배려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북조선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상투적인 말투. 너희들은 죄인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의 부모들은 우리의 당과 조국을 배신하고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죄인의 자식인 너희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셨다. 너희들은 이와 같은 하늘과 바다처럼 넓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된 마음을 갖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 학교에 세워진 규정대로 움직여야 한다. 선생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알겠나? 네! 만일 교율을 위반하거나 선생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처벌하겠다. 학생들은 침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숨을 죽였다. 교장의 손이 허리에 찬 권총 위로 갔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목에는 핏대가 섰고 눈에는 살기가 돌았으며 얼굴은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야, 이 반쪽거리 새끼들아! 여기 있는 선생들이 뭐 할 일이 없어 여기 와 있는 줄 알아? 너희 새끼들 부모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겠어? 모두 너희 반쪽거리 새끼들 때문이야! 너희들 같은 반역자의 새끼들에겐 하루 밥 3끼 먹이는 것도 아까운 줄 알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규정을 어기거나 선생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알아서 하라! 그는 훈시를 마치고 교단을 내려가면서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렸다. 나는 여기가 학교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학교가 아니라 무슨 형무소에 갇혀있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사실은 죄인인데 나는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곳에서는 스스로 죄가 있다고 생각하건 말건 일단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죄인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내가 지은 죄가 없으니까.
강철아, 네 양모 김채수. 내가 너희들 담임이다. 이 반쪽발이 새끼들아. 너희들 여기를 평양 있는 학교처럼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는 공부보다는 일을 잘해야 해. 공부를 암만 잘해도 일을 잘하지 않고 빈둥거리면 아무 소용없어. 그때는 평양이 아니라 별 군데에서 왔어도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어. 알겠어? 그의 첫마디는 위협과 호령이었다. 한마디 한마디마다 우리에 대한 증오심이 짙게 배어 있었다. 우리 셋은 움찔하며 아무 대답도 하질 못하였다. 교원의 뒤를 따라 교실로 향하는 우리의 무거운 발걸음은 후들거려 발을 옮기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우리 담임 교원이라는 자의 이름은 량수철이었는데 학교 안에서 성격이 포악하기로 이름나 있는 사람이었다. 학교 생활은 첫날부터 공포 그 자체였다. 등교 첫날부터 얻어터지고 작업장이 동원되어 들볶였다. 아침 정상 수업은 8시 30분부터였다. 인민학교에서는 혁명 역사 과목만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을 담임 선생이 직접 가르쳤다. 첫 시간은 혁명 역사 시간이었다. 혁명 역사란 김일성의 항일 투쟁 시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평양의 인민학교와 똑같이 가르쳤다. 그러나 둘째 시간부터 다른 과목으로 들어가 담임교원인 량 선생이 수업을 맡았을 때는 가르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았다. 각 조별로 오후에 할 일을 알려주겠어. 밀조는 토끼풀 해오고, 이조는 바깥밭에 인분 주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면 죽어. 제가 처음 와서 뭘 몰라. 뭐? 질문? 이 개새끼, 너 나를 놀리는 게? 잘못했어요, 선생님. 누가 질문하라고 했어? 너희 아버지 악질 반동이지? 너 같은 놈의 새끼는 공부할 필요도 없어! 반역자의 새끼! 질문하는 게 뭐 저렇게 맞을 일이라고? 야, 거기! 누가 떠들라 그랬어! 누가 웃어? 야, 이 새끼, 너 누가 피하라 그랬어? 안 돼. 저러다가도 정말 죽을 거야. 담임 량수철 교원은 학생에게 달려가더니 박달나무치 휘봉으로 머리고 등이고 닥치는 대로 후려갈겼다. 마치 생물체가 아닌 물건을 두들기는 것 같았다. 그 학생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웅크리고 죽은 듯이 맞고만 있었다. 나는 저러다 죽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엿보았다. 선생은 분이 풀릴 때까지 실컷 두들겨 패고 나서야 매를 거두어 들이더니 욕설을 퍼붓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참으로 목숨은 질긴 것 같았다. 그렇게 얻어맞고도 아이는 여기저기 흐르는 피를 닦으며 꿈틀거렸다. 3시간 수업을 하는 동안 서너 명이 더 선생에게 지적을 받고 매를 맞았다. 모든 수업은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침도 못 삼킬 만큼 긴장된 채 진행되었다. 넷째 시간에는 각 조별로 오후에 할 일에 대한 과제가 주어졌다. 나는 학교 뒷산에 돌을 쌓는 조에 속했다.
이런 일을 안 해봐서 이걸 지구 냇가에 버려야 한다 이거지?